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양반이 톰 선생이요? 그렇죠. 톰 선생. 이 톰 선생께서 이런 실험 장치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전자를 이게 쭉 이동을 시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전자가 주변에 off라는 말 알죠? 뭐 아무것도 없을 때 off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이제 전기장이건 자기장이건 아무런 외력이 없으면 얘도 뭐 그냥 입자니까 쭉 직진 운동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쭉 직진 운동을 하다가 이 스크린에 딱 닿았던 그 위치를 기준으로 근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평행 전극판도 걸고 자기장도 걸어요. 아시겠죠? 전기장도 걸고 자기장도 걸어서 그러면 얘가 여기서 뿅 하고 궤적이 꺾이거든요. 이 궤적이 꺾이는 게 그 여러분 물리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물체를 질량을 가진 놈을 이렇게 딱 수직하게 던져요. 그러면 수직하게 던진다 하더라도 이 녀석이 수직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야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움직이죠. 뭐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궤적이 무슨 함수가 돼요? 또 이 궤적이 몇 차 함수가 돼요? 2차? 딱 또 2차 함수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체에 중력이 작용되듯 전하량이 있는 물체에 자기력이나 전기력이 작용을 해서 이놈의 궤적이 쫑 하고 바뀐 거지. 그래서 온필드라는 말 알겠죠? 전기장,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그때 궤적이 바뀐 정도를 이제 S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전극판의 길이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는 E 그 다음에 전극판으로부터 스크린까지 거리 L 자기장 세기 B 등등등의 물리량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느냐? 바로 이건 뭐예요? 전자의 전하량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M은 뭐예요? 그 전자의 질량이 되는데 이 전자 전하량을 전자 질량으로 나눈 값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유명한 비전하라고 합니다. 비전하가 그렇게 유명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전자 전하량을 전자 질량으로 나눈 저 수치를 관습적으로 비전하라고 해요. 왜 비율. 비전? 비율. 질량 비에 대한 전하량. 알겠죠? 질량당 전하량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자를 1kg만큼 모아놓으면 그때 전하량이 10의 11승 쿨롱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를 저 톰 선생께서 실험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알아낸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업적으로 저 톰 선생은 뭘 받으십니까? 노벨상을 받으시죠. 그러면 이때 이런 식의 실험 장치에서 비전하가 수식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뭐 더 이상 화학이에요. 이때부터 물리예요. 물리인지라 요런 실험 장치에서 이렇게 된다. 이거는 화학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죠? 뭐 굳이 궁금하시면 저기 하이탐 물리 2 있죠. 하이탐 물리 2의 전자기학 편 초반에 찾으시면 이거 진짜 나와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주제인지라 물리 2 정도의 커리큘럼에서도 요 정도는 배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 지금은 화학이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여기서 나타나는 정성적인 성격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때 요만큼은 사실 뭐가 되냐면 상수가 되죠. 자, E가 뭐예요? E 자기장의 색이 걸어준 전기장 세기. L은요? 전극판 크기. 요 L은요? 스크린까지 거리. B는요? 걸어준 자기장 세기. 이런 애들이 잘 바뀔 리가 없어요. 고정된 상태에서 실험을 해서 전자에 대해 얼마나 이렇게 궤적이 휘느냐 그것만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으로는 되게 복잡하지만 요거 다 상수가 되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비전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S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S가 바로 비전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2가 뭐였어요?
전자의 전하력이었죠. 그럼 이 전자의 전하량이 클수록 거기에 가해지는 전자기력이 약해지겠어요? 세지겠어요? 네. 전자의 전하력이 클수록 전자기력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죠. 전자기력이 강해지면 조금 휘겠어요? 많이 휘겠어요? 많이 휘어요. 많이 휘겠죠? 그래서 저 전자란 입자의 전하량과 궤적이 휘는 정도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커지면 커지는 관계. 두 번째, 전자 질량. 보이시죠? 이 전자 질량은 작을수록 관성이 커집니까? 관성이 작아집니까? 관성이 작아지죠. 관성이 작을수록 많이 휠까요? 조금 휠까요? 많이 휘어요. 많이 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관성이 작을수록 외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궤적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 전자라고 하는 입자의 질량과 휘는 정도가 서로 반대 상관관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아이디어가 왜 중요하냐면, 자, 사실 이 아이디어가 톰슨의 머릿속에 한꺼번에 팍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선 이런 수리적 증명 과정이 있어야 해, 막 증명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자라는 입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전기장 속에 집어넣어 보니 휘는 걸로 보아, 이 녀석 전하량이 있나 보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에는 질량이 있으니까 그 질량과 전하량이 다 같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여기서 측정되는 무엇과 상관관계가 있을까? 전하량이 클수록 많이 휘겠지? 무거울수록 조금 휘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측정하는 이 휘는 정도로부터 전하량과 질량의 관계를 알아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수리적으로 표현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다가 이러면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딱 정립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물리학적인 계산보다도 이런 식의 직관적인 생각이 우선돼야 연구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전하의 그 값에 따라서 S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그럼 저기에다 S에다 비전하를 결정한다 아니라 비전하가 S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호는 무슨 의미죠? 등호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얘가 이거를 결정한다나 얘가 이거를 결정한다나 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업적으로 톰슨은 비전하라고 하는 걸 측정하고 이거로부터 노벨상을 받는 거죠. 이 전자와 관련된 두 번째 업적, 그게 바로 밀리칸. 밀칸이라는 사람이 기름방울 낙하 실험을 가지고 뭘 측정을 합니까? 전자 전하량을 직접 측정합니다. 선생님. 네. 사람 이름 뒤에 그 심표했을 때 붙인 이유가 뭐예요? 밀리칸의 실험을 줄임말입니다. 자, 전자 전하량을 밀리칸이 실험을 통해서 직접 결정합니다. 그 값이 그 유명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고요. 그러면 이 값을 이용하면 전자 질량도 알 수 있죠. 어떻게? 이 값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전자 전하량 딱 넣고 질량을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구한 전자의 질량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밀리칸의 실험과 관련된 내용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적으로다가 물리학적으로다가. 그래서 이 밀리칸은 이 실험으로 뭘 봤죠 또?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상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밀리카네 실험 결과도 물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물리 시간이라고 하면 이 밀리카네 기름방울 실험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 내 교재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와.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분석하거나 증명하면 밀리카네 기름방울 실험도 수리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화학에서는 이 밀리카네 기름방울 실험 딱히 물을까요? 잘 묻진 않을까요? 잘 묻진 않아서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교수가 언급을 하면 그때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보통은 이것이 화학 시험에 안 되는데 내가 예전에 수업했던 학교 중에 한 학교에서 교사가 이걸 그 뭐냐면 화학 시험에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자료 이제 수업 자료에 넣어놓은 건데 뭐 예,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뭐 화학에서는 이거 거의 나오질 않아서 그냥 여기 있다 정도만 알아둬야겠죠. 있다 정도만. 그래서 학생도 밀리컨이 있다 하고. 예, 뭐 그 정도 나오면 돼요. 예, 뭐 여하튼. 그래서 어찌됐건 톰슨과 밀리카네의 노력으로 전자에 대한 중요한 물리적인 성격들이 규정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선 이거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울게요. 네. 지우다. 지워도 되겠어요? 네. 그렇지. 러블리스모? 지워도 되겠어요? 그래요. 승우야 왜 이렇게 귀엽다고 하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약간 딱 남자는 멋있고 좀 그런 모습이고 싶죠. 나는 나보고 귀엽다고 하면 난 좋거든요. 그냥 귀여우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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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살다 보면 있잖아요. 막 가리잖아요. 숨고 가리잖아요. 그러면 더 잘 드러나 보여요. 혹은 자꾸 드러내잖아요. 그럼 잘 안 보여요.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뭔가를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럼 추구하는 게 자꾸 도망가요. 추구하는 것에서 무관심해야 그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 멋진 말이네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여러분 나이 또래 애들이 화장하는 거 너무 가슴 아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채성모 화장해? 왜일까요? 내가 왜 해? 여러분 또래 애들 중에 화장하는 애들 있죠? 네.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왠지 아세요? 좋아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 또래는 피부 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거든요. 진정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직 어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럼 피부 관리가 안 된 상태로 기초 화장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걸 바르면 피부에 있는 트러블이나 뾰루지 같은 게 있죠.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올록볼록하게 더 드러나요. 그럼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한 것 때문에 만약에 화장을 안 했으면 있잖아. 안 했으면 아니 뭐 그 나이 때는 뭐 얼굴에 볼록볼록 할 수도 있지 이러고 그냥 지나갈 걸 여러분 나이 또래 애들이 막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얼굴 저기 뭐야 저거? 더 보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화장을 통해서 내 피부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피부가 더 강하게 단점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직 어린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여러분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화장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막거나 하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안 되니까. 막는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어리석음은 언제 깨닫게 되게요? 나이가 들어서.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해봐야 그게 어리석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화장이나 꾸밈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느낄 거예요. 야 이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게 내가 별로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는구나를 서서히 깨달아야 그걸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또래 때 그걸 하는 걸 나는 그렇게 막진 않아요. 저도 해볼게요. 치마이 뭐지?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럼 진짜 사람들이 안 보겠지. 그래서 뭐라고요? 뭔가를 추구하면
멀어지고요. 무관심해야 걔가 와요. 맥주 내시부터 니한테 무관심해서 볼게. 세상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도 그래요? 네. 네. 100% 그렇다라기보단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의 자세도 있다. 여기 준다잉. 자, 그다음 이렇게 해보면 세 번째. 와 앞에 봐 앞에 봐. 쳐다보지 마. 자, 근대화학 관점에서 그 가장 최초로 근대화학 관점에서 원자 모델을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죠? 먼저 모델이요. 네. 근대화학 관점에서 달턴이죠. 뭐 이게 뭐 2000년 전 그리스에서도 있었다 뭐 그런데 뭐 그건 뭐 워낙 옛날이니까 뭐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이제 우리가 근대 자연과학이 시작된다는 관점에선 달턴의 원자 모델을 맨 먼저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이럴 때 달턴 원자 모델의 핵심은 뭐예요? 원자는 전자구를- 간단한 공 모양이다. 달턴 원자 모델 핵심은 바로 작은 원, 아이고, 앤디 스트럭터. 이거죠. 쪼갤 수 없다. 파괴 가능해요, 파괴 불가능해요. 파괴 불가능한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달턴이 정의를 했잖아요.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는 쪼갤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온전하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으로건. 그러면 이때 우리 톰 선생께서는 우선 첫 번째 1. 전자를 발견했죠. 무슨 실험으로? 아까 그려놨던 음극선 실험으로. 그런데 음극선 실험에 그려놓았던 그 전자는 어디로부터 빠져나온 전자예요? 음극, 어디로부터 빠져나온 전자예요? 금속, 수소 있는 어디에 있던 전자가 빠져나온 전자인 거예요? 어디에 있던 전자가 빠져나온 거예요? 원자, 원자죠. 금속에서 빠져나왔다고 치더라도 원래 그 금속이 가지고 있었던 전자가 있었으면 거기서 빠져나왔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달턴의 개념으로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니까 원자로부터 전자가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원자는 no more indestructible인 거죠. 쪼개진다. 자,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는 파괴 불가잖아요. 그런데 그 파괴 불가한 것으로부터 전자를 뽑아냈잖아요. 그럼 얘는 더 이상 파괴 불가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저기 산에 가면 뭐 이런 큰 바위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바위 알죠?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순물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계에는 순물질이 전혀 없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혼합물인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큰 바위에도 이게 막 얼룩덜룩하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광물들이 눈에 확연히 달리 보이는 애들이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바위라고 썼으니 이거 몰캉몰캉한 애란 얘기예요, 단단한 애란 얘기예요. 단단할수록 다른 성분들이 박혀 있다 치더라도 이 콕콕콕 긁으면 이게 빠져나올 리가 없어요. 안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파괴 불가라고 하면 안에 있는 구성 성분을 꺼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꺼냈어요, 못 꺼냈어요? 끝났어요. 꺼냈죠. 그럼 이 말은 뭐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파괴 불가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톰슨 음극선 실험과 톰슨 모델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톰슨은 뭘 제시했다? 세 번째, 바로 그 유명한 푸딩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푸딩이라는 그 서양 그 디저트 알죠? 뭐 먹어봤을 거고요. 뭐 질감이 어때요? 질감이나 촉감이 몰캉몰캉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푸딩 모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원자는 유동적 구조라는 거죠. 딱딱한 게 아니고 몰캉몰캉. 그러니까 원하면 거기에 있는 성분도 끄집어낼 수 있는. 아시겠죠? 그래서 톰슨은 원자라고 한 것이 이런 식으로 요렇게 양전하가 분산되어 있고 이때 여기에 자기가 발견한 누구? 자기가 발견한 전자가 이런 식으로 몰캉몰캉한 양전하 분포 속에 콕콕콕콕 박혀 있는. 그래서 계란 우유로 만들어 놓은 푸딩에 건포도가 쇽쇽쇽 박혀 있는 그런 모델로 원자 모델을 제시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델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서 사실은 되게 조롱받죠. 뭐 푸딩이라네, 뭐 수박 모델이라네, 뭐 식빵 모델이라네 엄청나게 조롱을 받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톰슨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톰슨이 살았던 시절의 시대적 한계인 거예요, 그냥. 톰슨이 살았던 시대의 패러다임은 달턴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달턴의 생각을 반박하는 데가 더 우선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괴 불가를 유동적 구조로 바꾸었다는 데까지가 톰슨의 역할이고 여기서 실제로 유동성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는 그 후대 연구자들의 몫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톰슨 원자 모델의 변천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꼭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되었다. 자, 그다음 8페이지 3번 없어요. 끝났습니다. 한번 또 8페이지. 자, 8페이지에 원자핵 보이세요? 8페이지 원자핵. 8페이지 원자핵 찾았어요? 요겁니다. 자, 칠판 지우는 동안 저 필기 정리하세요.